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명대, 0.75명까지 반등했다고는 합니다만 이 저출생 현상 정말 심하죠. 고령화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인구는 또 줄고 있고요. 또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4%를 넘어섰는데요. 이제 가구의 구성, 그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는 또 특히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읽어본 책은요,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 부동산 전문위원이시니까 네. 항상 사람들이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진단부터 좀 원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2025년 6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극심한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양극화 아니고. 네, 매우 극심한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의 특성상 지방, 서울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네.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그 서울의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체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재작년부터 양극화에 대한 단어는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지만 최근엔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데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추천해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에 정말로 매입을 하려는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올해 이제 서울과 지방 울산 같은 지역들 몇 개의 지역들만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비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거래도 지금 잘 되지 않고 가격도 예전보다는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 사례, 또 어떻게들 대처하고 있는지는 뒷부분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리와 심리가 집값의 방향키다.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집값이라는 게 사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공급이라는 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인허가까지 이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인허가가 돼도 그게 착공이나 실질적인 입주까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수요자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또 살 여력이 돼야 됩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대출이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을 이제 정부에서 할 정도로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금융에서 DSR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은 이제 3단계까지 전체 그 소득에서 40% 안에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가능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DSR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이제 금리가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나의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에 좀 더 수월한 거는 서울보다는 비서울이잖아요. 어느 정도만 받아도 그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저렴한 편이니까.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금리가 좀 오랫동안 고중금리 정도 좀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서울에만 지금 수요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금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사고 싶은 또 마음이 들어야 그게 확 이렇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집값을 형성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심리라는 게 확 쏠림이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분위기도 빨리 변하고. 네. 그게 이제 군중 심리라고 해서, 그냥 사고 싶다,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개인의 심리가 되지만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집 보러 갈 때 특히나 체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는 못 사겠는데, 이번에도 못 사면 또다시 집값이 올라가게 될 텐데, 라는 그런 이제 군중 심리로 이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무섭게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참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도 빨리 퍼지는 그 내용이 자산 시장까지도 약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고. 또 거기에 하나의 요인은 이제 금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월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인하를 했죠. 이제 네. 기준금리가 2.5%인데 이 정도라면은 실질 구매력이라든지 심리 측면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기준금리보다도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3.8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의 차이가 한 1.3 정도 이제 나는 상황인데요. 이게 최근에는 좀 그 격차 자체가 시장금리와 그 기준금리의 차이 자체가 평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장기 평년 기준을 봤을 때는 1.5에서 1.7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평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하반기에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출금리가 얼마나 이제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좀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할지 좀 더 기다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외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7, 8월 좀 돌이켜 보시면 그때도 서울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네, 네. 뭐 마용성, 강남 3구 이런 네. 지역들이 그때도 굉장히 좀 불장이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전혀 안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금리를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7월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동일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확 쏠리면서 구매를 좀 많이 하고 일부 지역만 너무 몰리다 보니 그게 이제 10월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인하가 되면서 대출금리는 올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금융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뭐 은행물 금리나 코픽스 금리 이런 거에 따라 연동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 정책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출금리가 시장 상황과 연동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약간 기준금리보다 또 선행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은행들의 대출 규제를 또 정부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기준금리 내려와도 대출금리는 생각만큼 또 안 내려오는 측면도 있고, 근데 과거랑 따져봐도 기준금리보다 1.5% 이상은 또 평균적으로 높기는 높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그다지 기준금리에 비해서는 대출금리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던데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저금리가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좀 그건 보고 아니고. 있고요. 네.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금리와 이제 동시에 DSR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하반기에 인하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DSR이 7월부터 수도권은 강화가 됩니다. 근데 강화되는 수준이 지난해 이미 이제 스트레스 가상금리라는 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출을 이제 받을 때는 금리나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전체 소득 안에서 40%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원래는 대출금리로 적용해서 상환 금액을 예상했더니 코로나와 그 이후에 금리의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또다시 겪게 되면은 이제 영끌족이라던가 대출 부담이 큰 분들은 가계에 좀 위험을 느끼니까 대출금리의 가상금리라는 거를 정해서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정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는 거의 대출금리보다 가상금리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스트레스 가상금리가 1.5%인데 지난해 이미 수도권은 여름에 과열 현상을 겪고 나서 1.2로 미리 좀 강화돼서 적용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7월에 3단계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1.5로 예정대로 진행이
반영이 되게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비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올해는 좀 유예시켜 주겠다라는 방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도권만 지난 기존 1.2에 비해서 0.3 정도 더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봉 뭐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에 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대출을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저가 주택, 뭐 중저가 주택이 보통은 6억 이하를 말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1억 정도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이제 미루거나 다른 쪽 급지,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반면 대출 금리가 하반기 때 인하가 되게 되는데, 뭐 2차례 정도 더 인하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0.5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그 올라가는 가상금리보다 오히려 금리가 더 내려가는 거라서 사실상 이번에 7월에 하게 되는 DSR이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라면은 거의 이제 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내려가는 네. 거랑 DSR 스트레스 금리 올라가는 거랑 상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은 직접 현장에서 고객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요즘에 특히 주목할 만한 나타나는 심리나 행동,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건설회사부터, 그러니까 시행사, 건설회사, 뭐 분양 쪽 일도 해봤고, 많은 부동산 관련된 사업 쪽에 일을 하다가 지금처럼 상담을 한 지도 이제 한 12년, 13년 차가 되는데요. 네. 10년 전 그때도 우리가 지금 수도권 말고는 전국에서 사실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업들이 많았던 울산, 창원 이런 쪽이 자산가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부동산 상담을 하기보다는 자산가분들 위주로 상담을 좀 많이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울산, 창원 이런 데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 자산의 뭐 거의 80%, 90%가 그 지역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워낙에 좋아하셨으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 너무 뭐 울산이라고 가정하면은 울산 부동산만 거의 90% 자산이 몰려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일부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 쪽 빌딩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요,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무슨 우리 동네 좋은데 네네네네. 왜 서울까지 가서 사라고 하냐, 이런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되게 슬픈 얘기긴 한데, 이게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경제 쪽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듣다 보면은 우리가 4차 산업 위주로는 사실 지금 중국보다도 뒤져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그런 산단들, 산업단지들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은 제조업이 많이 사양 산업이 되고 있고, 또 성공을 하셨으니까 자녀분들은 이제 좋은 학교, 뭐 이렇게 외국에 있는 명문 학교 이런 데 유학을 보내놓으신 거죠. 근데 물려주려고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산업들은 이제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거를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땅히 또 다른 사업을 이제 하기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부동산 임대업 쪽으로 자녀들한테 좀 이제 상속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뭐 빌딩 같은 것들도 문의 많이 하시지만, 자녀가 그럼 서울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서울 아파트도 문의 많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경제나 이런 그 경제 지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진짜 그 경제 지도가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상담하는 사례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채권도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듯이 부동산도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또 쏠려가고 있고,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 한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재미난 사례 있다면? 약간 좀 세대 간, 제가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최근에 3세대가 다 다른 국가에서 자라났다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빈민
빈민국 전쟁을 겪었던 전쟁 직후에. 네, 그런 이제 국가에서 태어난 거나 다름없고 예. 우리 이제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세대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정말 빠른 고성장을 겪으신 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의 희망인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세대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난 세대잖아요. 예. 그래서 세대별로도 자산 상담의 좀 그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상담했던 분들은 늘 세무사랑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절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지금은 세법이 많이 강화되고 정보도 투명해져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없으셨는데 네. 예전에는 거의 뭐 편법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탈세 수준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질의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일단은 절세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매입할지 처분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코로나 시절에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대중부유층을 상대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열린 이제 모든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제 그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집도 없는 분이셨는데 5천만 원 정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매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전 계획이 있냐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결론은 그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니까. 근데 본인의 시드머니는 이제 크지가 않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갭 투자 자체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편이 아닌데 보지 않고 매입을 한다는 말이 굉장히 걸려서 여러 가지 말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제 말이 잘 속이 안 먹히다 보니까 제가 세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1년 정도를 두고 이제 매각을 하는 거를 계획 세우시고 계시길래 요 세법상 우리나라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보유하다 양도하는 거는 굉장히 세율이 높거든요. 네. 50%에서 70%까지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세금을 내고 그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세금을 당연히 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금을 내고도 내가 5천만 원을 냈는데 수익률을 막 따지시면서 그래도 세후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면 1년 안에 그런 자산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사실 월세는 아니고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다르구나. 팬데믹 당시였다라는 거. 네, 집값이 맞습니다. 정말 지방 집값도 고공행진할 때였고 거의 이제 고점이었었긴 해요. 그 청년은 여기까지만. 아무튼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팬데믹 당시에 뭐 주식도 그랬습니다만 부동산 자산 시장도 이른바 광풍이 불었었던 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또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당시에는 그 젊은 세대도 시간을 되돌려 보면 불과 뭐 한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집 안 사면 큰일 날 뻔한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MZ세대들마저도 적은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네. 그런 자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의 자산 여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소위 금수저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그런 시드머니를 부모님들이 마련해 주는 경우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차곡차곡 모아서 시드머니를 몇 천만 원 모아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갭 투자 또는 뭐 재개발 같은 것들, 뭐 몬테크라고 말하는 소위 뭐 그런 투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당시에는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이런 것들도 단기간에 차익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주식 투자나 그 코인을 통한 자금 마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 고스란히 나타나고 또 하나 이것도 조금 재미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쓸쓸한 면도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소위 명품이나 명작 시장과 비슷하다고요? 그런 이제 그 유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요? 그러면 가격을 신경을 안 쓰는 데까지 갔다는 걸까요? 네,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게 실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실사용의 가치를 두느냐, 그리고 투자 가치도 사실
여기에 약간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네. 그래서 주택을 갖고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겨냥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젊은 세대 인식처럼 주택이 사실은 이제 투자 가치로 인식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진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면 아마도 대부분이 일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져서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는 네. 내가 이제 갖고 싶은 거,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살고 싶은 곳, 그런 소위 이제 로망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파트의 그 주거 비중이 60%, 65%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주거 문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외국같이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차별화되는 주택들이 많았다라면 사실 어떤 주택이 1등이냐 2등이냐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매기는 것, 서열을 매기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나 이름 같은 것들이 너무나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SNS에 뭐 밥 먹는 것까지 요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조식을 주는 아파트? 네. 메뉴판도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나도 저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갑자기 성공한 경우나 뭐 상속을 받거나 여력이 됐을 때 그런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워낙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한강이 부엌에서 보이냐 뭐 파노라마로 보이냐에 따라서 지금 2, 30억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펜트하우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매물이 되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은 주택시장이 좋지 않을 때 거래가 잘 안 될 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또 여력이 있다면 매입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명품, 뭐 명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장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외국 영화에서 보듯이 어떤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그냥 특정 극소수만의 한두 개 일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주택의 의미가 거주에서 자산으로 이제 자산에서는 상징적인 또 상품화되는 그 시장으로 네. 물론 아직까지 일부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변질이 네. 되고 또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인구 감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인구가 정점치고 줄고는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 너무나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과연 이게 집값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양극화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거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뭐 학계나 여러 언론계에서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양극화가 이게 현상이냐, 과제냐, 그리고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상이었을 때는 사실 이게 좋고 나쁜 그런 게 아니었죠. 그냥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라면은 어쨌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뭔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인구 감소와 지금 굉장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0.27%인 거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0.55 정도 수치거든요. 서울은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2명이 이제 0.5명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남이 출생률이 제일 높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근데 사실 인구가 전남에 더 지금 적잖아요. 그거는 인구 감소보다는 아직까지는 인구 이동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그 주고 지역에서는 있고요. 순유출되고 계속 네. 수도권도 쏠리고. 네. 그 2023년 통계까지가 있는데 그게 2030 세대의 지방 인구 70%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태어났던 좀 나이 먹고 학교 갈 때 되고 돈 벌 때 되면은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전국 곳곳에 70%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 중에서 또 결혼하게 되면은 뭐 매입이나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 최근에는 공급에 대한 게 부족하다, 과잉이다,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게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이고 과잉인 게 아니라 수요가 너무 급하게 또 한 곳에 쏠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똑같이 평년과 똑같은 수준
수준으로 공급해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유출되는 지역도 똑같이 하던 대로 공급했을 뿐인데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미분양 나고 공급이 과잉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거대한 부동산 주택이라는 게 그 수요와 공급이 휙휙 변합니다. 네. 그만큼 쏠림이 또 심하다라는 거기도 하고요. 인구 감소의 충격은 당연히 지역 부동산이 더 많이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위기의 지역, 네. 이쪽이 좀 심하다. 어디부터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미분양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북이나 뭐 대구, 부산과 같은 지역들이 좀 많이 심각하고요. 그 전라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산업 자체가 1, 2차 산업이 주가 아니었고 이제 그 지역 자체에 지방의 내수 경기로 이제 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라 인구 유출이나 뭐 주택 가격이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경상권 같은 경우가 워낙에 부산이 제2의 도시였고 또 부산을 기점으로 그 옆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산업의 메카와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데들의 인구 감소나 거기에 따른 뭐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부산 같은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장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어느 광역시보다도 빠르게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젊은 층 인구가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서울과 똑같이 굉장히 도시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0년 이상 되는 노후주택 비중이 서울, 경기, 뭐 부산, 대구 아마 이 정도 순으로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된 주택들을 지금은 뭐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되기만 한다면 수요가 있는 건데 사실 부산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뭐 그 인구와 같이 도시도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산 자체에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는 광역시 이하의 여러 가지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인구가 순 유출되고 있고 또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신축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뭔가 활로가 생길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많은, 그러니까 대구나 경북이 지금 미분양에 따른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호황기 때는 보통 수요가 되게 많아 보이니까 사업성 나오고 속도 빠르면 분양되잖아요. 그 물량이 많다 보니 지금 미분양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사실 좀 물량이 많아지면은 똑같이 미분양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그냥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4억 이하의 집을 사면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 뭐 취득세서 과정에서 1주택처럼 취급을 해주겠다. 이런 대책들을 좀 내놓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효과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금액이나 그런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해당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도 되게 많긴 했는데 어쨌든 4억 원이라는 기준이 생기긴 했고요. 그걸로 인한 사실 효과는 좀 적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이고 또 지역 자체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뭐 투자나 투기 수요가 이제 관심을 가질 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뭐 투자든 아니면 필요해서 이 주택을 이제 그 선택하는 사람이든 이런 분들이 적어도 세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야 전월세가 아니라 그냥 매입을 해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할 텐데 그러기에는 좀 불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수요 자체가 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투자 수요도 이것 가지고 많이 또 들어올 유인은 좀 약하고 근데 아까 그 인구 이동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인구가 순 유출되고 있고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있고 이게 해법이랄 게 좀 보입니까?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이요. 해법이 사실은 이제는 이제 부동산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경제나 산업이나 교육이나 뭐
이렇게 병원 여러 가지 그 주택가 재반대 모든 인프라 같은 것들이 다 같이 확충이 되어줘야 되는 거라서 일단 장기적인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부동산도 같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선의 공약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어느 때보다 부동산 공약이 좀 적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빠르진 않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의 경제가 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해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동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과 최근에 관세 전쟁이 굉장히 이슈가 됐을 때도 다른 어느 국가보다 먼저 손들고 이제 공장을 이전하겠다라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외국에 이전했던 공장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환경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이제 공장들도 우수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좀 여력들을 만들어줘야 전체적으로 지방 부동산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인구 감소 속도가 이제는 너무 빨라서 지금이라도 애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고 사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에 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문화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강국이잖아요. 뭐 K문화, 뭐 K뷰티 이런 것들이 외국 가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와서 살고 싶게 만들게끔 다양한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집값 자체보다는 내수 경기 그리고 일자리. 사실 그게 본질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길게 가져가야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무엇부터 좀 풀어가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이제 문제가 수요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서 지방은 공급 과잉된 지역들이 가장 시급한 이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려드는 인구들을 이제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주택 가격 안정화시킬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방은 어쩔 수 없는 세제나 금융 지원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뭔가 한두 채 매입해서 해결될 정도의 물량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 상담을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수요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부동산이나 이제 임대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지방은 좀 주택 가격이 분양 물량이라 할지라도 미분양 난 것들을 대규모로 매입을 하게 되면 좀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재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파트 한 동 자체를 매입하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개인이요? 그러니까 그 법인을 세워서 같은 걸 통해서 법인을 세워서 전체를 매입해서 좀 저렴한 임대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그게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제 매각을 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늘 가장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세금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임대 그 사업자에 관련된 세제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완화시켰더니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이게 완전 지금 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 정도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지 못할 거라면 민간의 이런 분들이 좀 빨리 주택을 매입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매입할 때나 이제 매각을 할 때는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이제 임대를 할 때는 임대를 이제 임차를 살게 되는 일반 이제 수요자들에게는 좀 저렴하게 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뭔가 반대급부를 좀 줘서 그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의 수요가 지역에 더 많이 살아날 때는 한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그 투기 수요가 조장된다라는 비판적 시각이 강했는데, 근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휘청거리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임대를 내주려는 집단의 임대 수요도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한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 주택이 지금 가열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수요가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구축 매물은 굉장히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들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정 지역
아파트에만 지금 쏠리는. 예, 쏠리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요. 저가 매물 아니면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주택 가격에 주택을 선택할 때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입지와 그 신축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쏠림 중에서도 쏠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입지야 그렇다고 쳐도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은 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평가.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재건축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 이제 부담금이 높아져서 네네. 지금 이제 특히 외곽 지역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부담금을 수용할 조합원들이 이제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가격으로는 매입을 안 하는, 그러니까 거의 전세처럼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하는 경향이 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재건축의 방식들을 좀 바꾸거나 예전과 같은 그런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인들, 뭐 그 주거 본질의 목적보다는 옵션이라던가 뭐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런 비용들을 좀 걷어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좀 이런 그 공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쪽으로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규제도 네. 그렇고 용적률을 비롯한 인센티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더 어려워지면서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커지는 거고 네. 이미 그거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학습 효과로 알고 네. 있는 거고 이게 또 다 반영이 되면서 양극화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양극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집값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많이 요즘에 보고 듣는 것처럼 쏠리고 그 중에서도 쏠리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양극화가 아니라 극심한 초양극화.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체감을 하고 계세요? 주변 보시면. 아마 주택을 사려고 나서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텐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해서 재지정하면서 네.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가 이제 수요 아니면 매입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 뭐 자녀분들 나중에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이든 이런 식으로 서울주택을 보셨던 분들이 그 다음으로 유명한 지역들을 보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마포나 성동구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수요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같이 보시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은 최근에 뭐 한 달 사이만 해도 2억, 뭐 3억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격들이 올라간 아파트가 좀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너무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한편에서는 아무리 내려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서울과 비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안에서의 중위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권이라고 불리는 강남 3구와 그리고 강동구까지 포함한 이 4개의 지역구의 중위 가격은 거의 17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 전반적인 중위 가격은 아마 8, 9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초초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초초 양극화 이야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아까 그 토지거래 허가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초에 정말 큰 이슈였죠? 네. 풀었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조이긴 됐는데 네.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로 그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과연 집값이 잡히느냐? 어차피 못 잡았던 거 아니냐? 네. 라는 반문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과거에 됐었던 뭐 잠실이나 뭐 청담 뭐 이런 지역들은 네.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유사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눌렸던 네. 게 튀어오른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 수치를 보면은 한 번에 뭐 이렇게 믿기 힘든 숫자, 뭐 30억 이렇게 오른 아파트도 제가 봤거든요. 30억으로 오른 직전 거예요? 거래보다 아니요. 30억이 오른. 30억이 올랐다고요? 예, 정말 다른 나라 얘기 같죠. 그러게요. 아무튼 그런 아파트까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오히려 반포동은 그 묶였다가 풀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반포동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는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세라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에서도 이제 뭔가 서열이 정해졌나 봐요. 그래서 키 맞추기를 이제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면은
여기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올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곳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급한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예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급한 분들은 사실 코로나 때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사셨던 분들일 텐데, 그 당시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면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때 사셨던 분들도 대출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이나 이런 이자 부담에 쫓겨서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뭐 가끔 금매가 나오는 거는 뭐 상속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재건축이 완성돼서 뭐 보유 부담이 커서 빨리 내놔야지 뭐 이런 분들이라서 매물 자체가 희소하고, 근데 수요는 근데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꼽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치로 몰리게 되는 거고, 네. 똘똘한 한치로 몰리게 되는 거고, 물론 네. 뭐 50억, 100억 하는 집이야 뭐 그냥 다른 세상처럼 생각해도 되기는 하는데, 네. 또 이게 그 밑에 있는 다른 가격들에도 또 네. 그냥 똘똘한 한치 이렇게 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그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실 이제 전 정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 수 있는 만큼은 풀어놓고 유예시키고 해서 보유세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때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내려가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다주택자를 투기 목적으로 막 여러 채를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나, 그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보유세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굉장히 높게 이제 세율을 이렇게 구간을 해놓으면은 사실은 이게 둘 다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여나 뭐 이런 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법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는 거긴 해서, 뭐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한쪽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 매물이 나오게끔. 네, 나오게끔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다주택자 규제에 굉장히 이렇게 매운맛을 봤던 거예요. 거의 뭐 마라맛을 봤으니까, 이게 지금은 설사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또 굉장히 큰 세금을 낼 수도 이렇게 매겨질 수 있다. 그러면 주택이라는 게 또 팔고 싶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요. 요즘에는 상담하다 보면 다주택자를 지향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똘똘한 한 채. 예. 근데 예전에도 보면 양도세 뭐 한시적 면제라든지 한시적 무슨 뭐 중과 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정책들이 간혹 한 번씩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효과를 좀 봤던 걸까요? 그렇게 했을 때도 사실 그때는 이제 주택이 굉장히 거래가 막 안 됐을 때 막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그때 산 물건은 몇 년 안에는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영향을 주긴 했어요. 그치만 그거를 이제 매각할 때는 세금 없이 매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넓게 보자면 사실 가격을 정책적으로 뭐 세제의 규제로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그렇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정책으로 규제를 많이 해도 어차피 이렇게 초양극화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사회 현상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세제적인 것들을, 우리 지금 세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매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유세를 매기는 그런 공시지가 같은 것들 현실화하다가 좀 멈췄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좀 현실화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츰차츰 좀 장기적으로 현실화를 하고, 또 일관성 있게 내가 보유세를 어느 정도 낼지를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정책보다는 반대쪽에 있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늘리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면 매물이 좀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초양극화된 데에 대한 지엽적인 처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또 한쪽에서 따로 또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그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또 반론도 있는 게,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 풀어주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곳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안 올랐던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게 된다. 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집값이라든지 그동안 정말 쌌구나. 우리가 사서 또 한번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똥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다주택자 규제가 아예 없으면 예전에는 주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 자산증식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인식 자체가 조금은 좀 많이 변화됐다라고 느껴지긴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확실한 지금 매입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뭐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확실한 게 없는 이상은 사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채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파격적인 뭐 양도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어쨌든 지역별로 좀 차등을 주는 그런 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번에 이야기해봐야 될 키워드가 불변의 법칙이라는 건데, 시대가 변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동산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걸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그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요. 근데 늘 얘기했던 게 로케이션이었는데 입지. 네, 아무래도 입지만큼 중요한 건 없고 바뀌지 않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입지라는 게요, 사실 또 지금은 더 중요해지는 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주택이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공급된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이제 전쟁 이후에 이렇게 발전한 게 좀 짧으니까요, 그 역사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아파트가 다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고, 그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인프라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입지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 그 커뮤니티가 너무나 고급화되어 있어요. 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혹시 가보셨어요? 장난 아니죠. 뭐. 진짜 깜짝깜짝 웬만한 비싼 헬스장보다 더 좋은 헬스클럽이 있고, 네. 뭐 커뮤니티 시설, 뭐 카페, 뭐 이런 거, 어딘 또 조식도 주고, 그렇죠. 뭐 필라테스, 뭐 암벽 타기,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뭐 골프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내가 필요한, 그 집에 있으면서 필요한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역적인 입지보다도 단지에 따른 그 입지까지도 굉장히 지금은 굳건하게 불변하는 그런 하나의 그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신축에 대한 부분과 조망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사실 신축도 우리가 어떻게 뚝딱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급이 좀 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신축에 대한 키워드도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여지고, 그 최근엔 이제 굉장히 좀 살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조망권에 대한 것들도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같은 한강이라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수십억의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생겨날 정도로 조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도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인구 구조도 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그것도 약간 좀 높낮이가 거기서부터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예전에는 2000cc냐 3000cc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3000cc 중에서 옵션이 뭐냐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수천만 원 변하는 것처럼 집값도 비슷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을 지방에도 좀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좀 강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지방 쪽에 좀 많이 권한을 이양시켜서 예를 들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지금 인구 감소가 굉장히 모든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걸 주민등록 거주인구로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출장이든 뭐 관광이든 어떤 목적으로든 체류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인구들을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공서 지자체에서 그 인구를 늘리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식들을 지자체별로 제가 이거 책을 쓰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집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워케이션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는데 네. 그런 워케이션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짓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생활 인구를 좀 늘리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재택근무도 안 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다 출근해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워케이션 이용하는 인구가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자분들 상담하거나 또 주거복지 관련해서 제가 또 뭐 썼던 게 있어서 인터뷰를 해보면 노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주택은 내가 살던 집에서 남은 생을 살고 싶은 거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치 못할 건강상의 이유나 뭐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은 뭐 내가 살던 거주지를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그냥 행정적인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공 사례를 보면은 양양 같은 대표적으로 네. 양양 같은 지역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뭐 부작용도 조금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제 서핑 인구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상권 변화를 그 지역 상인들과 그 지자체와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상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의 결과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만의 특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뭐 거주 인구든 아니면 생활 인구든 늘릴 수 있는 좀 방안을 찾아서 우리나라 뭐 한강변에 그 유명한 아파트를 다들 선호하듯이 그곳에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지역으로 살고 싶은 곳으로 지역 역시 지방 역시 마찬가지로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왜 부동산 하락 위험 신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게 막 변해서 딱히 예전에는 뭐 거래량이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래량이 가격을 선행한다. 예. 네. 일반적인 주택을 포괄했을 때는 거래량이 선행하는 게 맞기는 한데 최근에는 뭐 한두 건의 거래만으로도 가격 좀 차이가 크기는 해서 이게 뭐 절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의 지표긴 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것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점을 바꿔서 그 우리나라 특례보금자리론, 네. 일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했을 때 그럴 때가 상승의 신호거든요. 확실한. 그러니까 지금은 앞서 초반에 얘기 나눴던 금리, 심리 얘기했을 때 그 이런 금리나 금융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력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거는 금리, 심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나 DSR을 그 이제 무마시킬 수 있는 이제 강력한 게 이제 공공금융 정책입니다. 그래서 DSR 같이 자격 조건이 없는 일반 특례로 나왔을 때는 전국의 모든 주택들이 다 같이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만약에 빠르게 집을 못 샀다라고 한다면 시차를 두고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사실 다른 지표들 좀 거시적인 지표들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뭐 경제 성장도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부동산 공급이나 이런 것도 뭐 노력은 하겠지만 빠르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 것보다는 또 수요와 관련된 것들이 그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수요를 빠르게 늘게 했던 뭔가의 정책이 한번 휩쓸고 가면 거기에 반대되는 정책들이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이 그 유명한 그 워렌 버핏의 얘기였나? 그러니까 모두가 그 탐욕스러워질 때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네, 그 모두가 두려워할 때는 반대로 탐욕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때 집을 못 샀다면 그때 패닉하지 말고 기다리면 분명히 또 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돌고 돌아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아니면은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 이 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것 또 미시적인 것까지 두루두루 또 살펴봐야 하는 게 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쏠림도 심하고 유행도 빠르고 또 우리는 또 항상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네. 김효선 위원님께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역 양극화는 단순히 지역적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불균형과 빈부 격차의 심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은 점차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워지면서 사라질 것이고 일부 자산가들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 전반의 기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사회 전반의 네. 기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특히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양극화라는 얘기를 이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입에 달고 듣고는 삽니다. 있지만요. 사실 이게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게 되는 또 하나의 그런 그렇죠. 네,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번에 쓰게 된 동기도 지역 양극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다가 개인은 사실 이렇게 된 현상에서 개인의 그런 그 목표에 따라서 뭔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선택을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만큼 경제 대국을 이루어 놨는데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양극화나 인구구조 변화도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국의 모든 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너무 빠르니까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IMF도 굉장히 이겨냈듯이 제일 빨리 이겨냈고. 네, 인구 감소도 이제 보란 듯이 인구 감소 시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란 듯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돌파구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항상 세계의 선행 모델이 많이 되어 왔는데 대한민국이 네. 이번 이 문제, 특히 인구 충격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이라는 책, 이 책의 저자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